그런 사람이 로블록스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로블록스에는 조금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번 들고 있는 종목들이 약간 식음료라든가 유통 리테일 이쪽에 조금 더 치중된 느낌들이 있다. 저는 그래서 좀 그 투자도 투자인데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게 좀 더 순서이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투자 대가들은 사실 뭐 워낙 유명하고 사이즈들이 큰 사람들이니까 뭐 그거보다 뭐 그거 못지않은 또 투자자들은 많이 있겠죠. 대가들은. 네. 또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의 사례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액션을 취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중립적인 우리의 어떤 선을 좀 한번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신 게, 많은 제가 지금 투자자들을 하나하나 조금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건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하나하나의 되게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분 중에 하나는 마이웨이를 가시는 빌 에크먼이라는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분이 뭐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도 한 2, 3월쯤에 지옥이 오고 있다, 약간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말이 많았고, 또 얼마 전에 이분이 스펙도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 스펙이 좀 결국 스펙이 합병은 아니고 뭐 신주를 취득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특이한 방식이어가지고 또 말이 좀 많은, 어쨌든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빌 에크먼이 가장 공부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빌 에크먼은 종목을 하나 소유하면 보통 한 3년 이상 4년 이상 갖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다가, 이분이 그래도 운용하는 금액이 10조 정도, 뭐 스펙을 포함하지 않으면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분 종목이 한 7종목, 8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거의 동일 비중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에 딱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제가 보기에 따라하고 관심을 갖기 가장 좋은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분을 보면서는 이분은 그냥 진짜 마이웨이예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뭐 어떻게 되든,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든 마이웨이고, 물론 이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거에 조금 대비가 되어 있는 주식들이긴 합니다. 약간 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에 제가 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약간 낯선 종목일 수도 있는데, 하워드 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게요.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일종의 그냥 편의상, 리츠 같은 종류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에는 조금 강한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조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많이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치폴레라고 해서, 치폴레는 또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낯선데,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맥도날드인데 멕시칸 음식 파는 맥도날드.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내가. 치폴레. 네네.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좀 유명한 우리나라에 타코벨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네, 타코벨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타코벨 먹었는데. 그래요? 네. 야식 먹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타코벨 같은 회사입니다. 타코벨인데 미국에서 어쨌든 잘 나가는 타코벨 같은 회사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뭐 QSR인데 버거킹을 갖고 있어요. 다 오프라인 쪽에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특징이. 되게 재밌는 게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회사들인데, 공통적인 또 특징들이 뭐냐면 디지털로 잘 전환했어요. 온라인 배달 뭐 이런 쪽으로. 네, 주문. 치폴레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치폴레가 원래는 배달을 그렇게 핵심으로 하는 곳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배달을 잘하는 회사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치폴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다 치폴레 배달을 해서 시켜 먹으니까.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같은 거, 물론 스타벅스는 이번에 빌 에크먼이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리는 했는데, 빌 에크먼이 산 이후에 팔 때까지가 스타벅스도 보면은 온라인 앱으로, 모바일 그렇죠. 앱으로 주문을 되게 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도 좀 오프라인과 먹을 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디지털이 잘 준비되어 있는 회사고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매수 시점이 그래서 산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이후로 확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산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요. 그게 궁금한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스타벅스는 2번 정도의 매수 시점이 있는데, 처음 산 게 한 2016년쯤인가? 오래전에 미리 샀네. 네, 오래전에 미리 샀었고요. 2016년에 한번 사서
19년 12월인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하락장이 오기 전에 꽤 정말 많이 팔았네. 팔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제 그 뭐 아시겠지만 다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다시 샀어요. 스타벅스를. 비레크먼을 보시면 비레크먼은 자기가 한번 샀던 주식을 떨어졌을 때 또 다시 사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찰을 해 오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혹은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로 주가가 급락하면 그때 매의 눈으로 딱 삽니다. 예를 들면 치폴레 같은 경우는 언제 샀냐면, 치폴레가 그 위생과 관련된 이슈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점 같은, 그렇죠. 그 소문나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막 배탈 나고 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치폴레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그때 산 거예요, 비레크먼이. 그러니까 정말 그 뭐랄까, 폭락에 매수하고 공포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환히 사람들이 좋아할 때 파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도미노 피자도 좀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빌 에크먼이 도미노 피자를 샀는데, 도미노 피자가 사실은 되게 불명확한 이유로 최근에 잠깐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그냥 도미노 피자를 딱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빌 에크먼이 스타벅스를 다 팔고 도미노 피자로 갈아탔어요. 그 식음료 중에서는. 그러면서 스타벅스를 팔면서는, 스타벅스는 여전히 좋은 기업이지만 이제는 조금 주가가 비싼 면은 있는 것 같다, 부담스러운 면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타벅스를 정리하고 다른 식음료주인 도미노 피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비레크먼은 보면 기본적으로, 오늘 조금 식음료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식음료를 되게 이게 좋아해요. 미국의 대가들이 이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으니까. 네. 투자 흐름이. 네. 그래서 약간 뭐 그런 면은 좀 있는데, 어쨌든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음료주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근데 식음료를 그냥 식음료여서는 안 되고 그게 IT나 디지털이랑 결합이 돼야 돼요. 도미노 피자도 대표적으로 배달을 할 때 자체 앱으로 훨씬 더 많이 하고요. 뭐 도어대시라든가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배달의 민족 같은, 그렇죠. 배달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식음료 회사를 비레크먼은 좀 좋아합니다. 사실 그런 정도가 있다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브랜드 인지 딱 우리가 하고 일부러 주문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긴 저도 생각해 보니까 딴 거는 그냥 이렇게 시켜 먹었는데 도미노 피자는 항상 도미노 앱으로 시켰던 기억이 나요. 도미노가 배달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되게 많이 박아놓은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앱 같은 거 보면요, 토핑을 되게 내가 넣고 싶은 토핑을 넣을 수 있게 약간 게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1차원적인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에서 그런 앱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되게 게임같이 토핑을 내가 고를 수 있게 앱에서 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더 도미노 피자는 배달해서 내가 직접 시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대가가 있나요? 또 이제 다른 대가 중에 하나는 세스 클라만이라는 또 대가가 있어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인데. 세스 클라만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고요. 한 20년 동안 연평균 한 20% 정도 냈던, 엄청나네요. 이제 가치 투자자 중에 약간 가장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분이 20년 전에 쓴 책이 아마존에서 300만 원을 팔릴 정도로, 중고가가 그 정도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이제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은 면은 있는데, 또 저도 한번 약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네. 그리고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책에서도 알겠지만 이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안전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자. 네,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자고, 이게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결국은 얼마에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회사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 가격, 그 안전마진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분의 기본적인 포인트고요. 근데 이분이 조금 제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최근에 인텔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요? 인텔과 뭐 코보라고 해서 이것도 RF칩 만드는 회사인데 결과적으로 반도체 회사니까 반도체 회사 비중을 거의 20%로 자기 포트폴리오에, 이분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나 자기가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되게 많고, 또 한국에서 요즘에 반도체에 대해서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죠. 또 제가 한 번은 인텔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근데 그 투자 시점이 언제예요? 인텔의 투자 시점이
4분기예요. 4분기. 작년 4분기. 그러니까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 진출하겠다 발표한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3분기인가, 이게 제가 약간 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을 수가 있는데 3분기 정도 실적이 나올 때 인텔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 CEO 나오고 뭐 파운드리 진출하기 그거 발표하기 전에 네, 세스클라만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새 한국 그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불안해하는 분들 의견은 뭐냐면 인텔이 이제 미국에서 그 반도체 이제 만들겠다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 이게 물론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아래쪽 그 하부에 어떤 마진이 낮은 어떤 그 저가 반도체를 만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밸류체인상 미국 회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것과 맞물려서 키워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텔이 사실은 나중에 삼성전자와 TSMC의 시장을 상당히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걸 불안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인텔에 투자한 이유가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줄 거고 키워줄 거기 때문에 했다는 거는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는 좀 그렇죠. 약간 안 좋은 게 저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사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김 대표가 이 부분 한번 좀 시점하고 해가지고 한번 네. 한번 좀 잘 해가지고 또 방송 한번 해봐요. 네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채널에서 올리긴 했어요. 세스클라만 관련해서. 그래요? 네, 시점은 올렸었고, 이게 이제 약간 갈라지는 게, 또 대가 얘기를 제가 오늘 원래 준비한 사람 아닌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바로 하자면, 스탠리 드로큰밀러라고 조지 소로스랑 같이, 이름이 어렵네. 네, 조지 소로스랑 같이 활동했던 정말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거든요.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30%를 엄청나네. 거뒀고, 마이너스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스클라만이랑은 좀 반대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되게 좋게 보고 파운더리 쪽을 좋게 보는데, 이제 아시아의 파운더리 업체들을 좋게 본다. 그거는 사실은 TSMC나 삼성전자 그렇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약간 반대 입장이긴 한데, 세스클라만은 어쨌든 인텔은 이제 더 내려가긴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왜냐면 저번에 실패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CEO도 교체가 되고, AMD인가? AMD한테 좀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암드에 조금 밀리는 경향. 암드라고 해요, 그거? 그냥 제가 너무, 이거 AMD가 공식 용칭이고요. 그냥 이제 암드가 제가 약간 인터넷에서 당황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오늘 말하는데 잠깐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들을 자꾸 갖고 와가지고 제가, AMD죠, AMD. 아니, 그게 이제 신세대 용어일 수도 있지. 제가 자꾸, 저렴한 용어들 자꾸 써가지고.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네. 분이 체이스 콜먼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건데,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황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죠. 우리 이번에 모를 수가 없죠.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한국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이번에 레버리지를 막 5배, 6배 썼다가 20조를 정말 순식간에 이제 날리셨던 걸로 유명한 빌황이 있는데, 빌황이랑 동문수학한 사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는 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들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줄리안 로버슨이라고 타이거 매니지먼트라는 네. 타이거라고 아주 예전에 한창 날리던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가 있고, 그 헤지펀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 독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빌황이고요. 독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체이스 콜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잘 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작년에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3.5조 원이에요. 우와, 엄청나네요. 월스트리트에서 회사가 아니라 1위.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자기 개인 수익. 엄청나네. 두 가지로 벌어들였는데, 어떻게 벌어들였냐면 반은 이제 성과 보수로 받은 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본인 돈도 자기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난 돈이 또 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왜냐하면 한 3년 연속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펀드 사이즈도 컸고, 그 큰 펀드가 좋은 성과도 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크의 캐시우드를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분 못지않게 이 타이거 글로벌의
체이스 콜만이라는 사람도 지금 되게 3년 연속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분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은 제가 약간 지금까지 다 경기 방어조 위주로 그렇죠.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좀 안전하게 네. 리스크 관리하는 듯한 느낌. 근데 이분은 계속 조금 더 가즈아의 느낌이 조금 이거 또 저렴한 표현을 썼네. 가즈아. 계속 이제 조금 더 경기가 좋을 거고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분이 일단 보유 종목 상위만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징동닷컴이라고 해서 중국의 이제 이커머스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말 재밌는데, 세 번째가 로블록스예요. 아, 이번에 상장한 네, 메타버스, 얼마 전에 네. 메타버스랜다. 메타버스.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메타버스 같기도 하고, 네, 메타버스 이제 뭐 게임 회사죠. 게임을 주로 하고 있는 로블록스에 이분이 거의 지금 대주주예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엄청나게 사들여가지고. 아, 진작 얘기를 해줘야지. 60불도 비싸서 조금 더 내리면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확 뛰더니 지금 한 100불 가까이 갔죠, 지금.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번 1분기에 공개가 됐는데, 로블록스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고, 이분 커리어를 쭉 보면 이분은 거의 좀 좋은 기술주들을 잘 골라내는데 뛰어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빌황과도 비슷한데, 중국의 테크주들도 좋은 것들을 좀 잘 골라냈던, 뭐 예를 들면 네디즈라고 게임 회사가 있는데, 네디즈, 뭐 소우닷컴, 신화닷컴, 아니면 페이스북에도 이분은 투자를 했었고, 링크드인에도 투자를 했었고, 펠로톤에도 투자를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흥한 기술주들에 빨리 먼저 좀 들어갔던 케이스고, 다만 이제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잘 되는 기술주들은 잘 찾는데 이걸 오랫동안 들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약간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이분이 이제 로블록스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로블록스에 되게 긍정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작년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월가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사람이, 그리고 이분은 막 단타 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로블록스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로블록스에는 조금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분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분들과는 완전 스타일이 달라요. 다 좀 기술주, 미디어. 다만 약간 중소형,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중소형 테크주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진 않았는데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블록스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징동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실적도 좀 받쳐주는 회사들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술주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로블록스 같은 예외도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역에서 정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미국의 투자 대가들, 운영 규모도 그렇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봤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 좋을까요? 우리 주린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제가 약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인 느낌에 가깝긴 해요. 이분들이 지금 좀 더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뭐 레이달리오를 비롯해서 대부분 들고 있는 종목들이 약간 식음료라든가 유통 리테일 이쪽에 조금 더 치중된 느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포지션으로 하락장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좀 느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재밌었던 것들은 다들 자기 컨셉은 그래도 항상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레크몬 같은 경우도 거의 종목을 최근 1, 2년 사이에 뭐 더 사기만 했지 크게 바꾸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바꾸지는 않았어요. 크게 바꾼 사람은 마이클 버리는 조금 크게 바꿨다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 컨셉을 그냥 더 유지해 나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저는 이런 대가들의 그 투자를 보면서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이 있고 그런 컨셉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정답은 아니죠. 단 정말 우리 진검승부하는, 우리하고는 정말 비교하기
어려운 아주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잘 모르겠으나 어떤 이런 곳에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많은 정보를 좀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투자에 적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건 오늘 소개한 많은 분들은 일단 좀 경기 방어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느낌 드네요. 네, 자 지금 아마 많은 이 주린이들은 헷갈릴 거예요. 이게 작년처럼 이게 확 오르는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떨어지는 시장도 아니고, 월봉으로 보면 딱 오르긴 올라요. 근데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오르거든. 대형 우량주들. 어려워하는데, 자 이런 어려운 장, 우리 또 김단태 대표는 또 어쨌든 이루다 투자일임 대표니까 투자 회사의 대표로서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린이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참 그 투자가 요즘만큼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특히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니까 너무 정보가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린이들의 약간 비기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아이러니하게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어디서는 반도체를 사라, 어디서는 경기 방어주를 사라, 어디서는 야 로블록스 같은 그런 메타버스에 투자해라, 막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너무 동시에 많이 들리다 보니까 좀 휩쓸릴 만한 그런 환경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좀 그 투자도 투자인데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게 좀 더 순서이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좀 잡는다면 나의 투자 철학과 투자 스타일을 정립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참고만 하시되,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나 자신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이 종목을 샀을 때 내가 마음이 편할까? 혹은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 때문에 불안한가? 근데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자 했는데, 적어도 장기 투자를 한다고 맹세를 했는데 하루하루의 종목의 가격의 변화 때문에 불안하다면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 중에 하나는,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보유를 했을 때 하루하루 가격을 안 봐도 되는 거.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그러려면 사실은 공부를 안 하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셉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조금 모호하게 얘기한 면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키워드들 중에서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쭉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컨셉으로 가야 되겠다, 안 가야겠다라는 게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 말에 저도 동의하는데,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이 한 방향이면 괜찮은데 정말 다양한 방향에서 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 근데 사실 투자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결정을 못 내린다면 아예 안 해야죠. 네, 그게 네. 맞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자기가 말씀하신 뭐 이렇게 철학을 정립하든 해서 딱 그런 가운데서 딱 집어낼 수 있을 때, 그때가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피 같은 돈인데 너무 쉽게 투자를 하고 너무 쉽게 돈을 잃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인 건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누구나 투자를 잘할 수 없고, 그렇죠. 처음부터 알고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모르고 투자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처음부터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결국에는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 처음에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결국에는 좋은 투자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투자할 때 막 투자하지 마시고, 왜 내가 투자했을까도 계속 정리를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주린이 분들은 아마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미국의 아주 좋은 그 구루들의 정보를 알려주신 이루다 투자일임의 김단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